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 671명이 발생했습니다.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를 3주 연장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도 3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은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600명을 넘고 700명까지 바로 직행한 상황에서 다시 또 671명의 확진자로 내려오게 됐는데 이 대유행을 이미 대유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목전에 두고 있다고 분석하시는 분들도 여러 있는 것 같습니다.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됐다고 판단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 주말부터 양성률이 높아졌고 저는 지난 주말을 계기로 해서 4차 대유행은 이미 시작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국적으로 감염 재생산 지수가 1을 다 넘었고요. 네. 또 전국적 양성률도 다 올라가 있고 또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넓게 전파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국발 변이 같은 경우가 수도권에서 검사를 많이 안 했지만 제가 아는 한에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증상이 정말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연히 검사를 하지 않고는 모르고 지나가거나 정말 코가 조금 막힌다든지 콧물이 나는 정도로도 이 변이 바이러스가 이미 감염이 돼서 모르고 지나가거든요. 예. 그런 분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상태에서 확진자 수만 가지고 따지는 거는 상당히 이제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학생들 감염 자체가 지금 보면 3월 마지막 주를 기점으로 해서 이 4월 초까지 2주간을 걸쳐서 급속도로 아마 증가한 그 도표가 있을 겁니다. 예. 학생 감염이 증가한다는 거는 그만큼 가족 중에 감염이 많고 그것은 지역사회 감염이 널리 퍼져 있다는 걸 증명하기 때문에 당국에서는 이 확진자 수가 600, 700 이것은 만일에 제가 말한 자가 키트로 검사를 하면 저는 훨씬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예. 이 양상 자체를 전반적인 추세를 보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교수님께서는 4차 유행이 시작됐다고 네. 보시는 중이고 4차 유행과 3차 유행을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3차 대유행 당시에 1240명까지 확진자가 나왔었는데 그때는 출발점이 100명이었는데 이번엔 출발 기준점이 상당히 높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차 때보다 훨씬 더 유행의 규모가 커질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11월에 시작된 것이 12월 중반에 우리가 100명대에서 200, 400, 1000으로 확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때는 정말 두 자릿수, 세 자리 초반이었는데 지금은 500대에서 시작을 했고요. 예. 그렇다면은 저변 인구가 훨씬 많은 상태에서 감염이 되고 또 그때는 수도권에서 발생을 했는데 지금은 비수도권 전국구에서 같이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고 그 당시는 변이 바이러스가 없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미국같이 예방접종률이 40%를 가까이 육박하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증가를 하고 있는 사례를 보듯이 국내에도 정부가 만일에 많은 수의 변이 바이러스 검사를 하신다면 지금 사태가 상당히 심각하구나. 정확한 전파율이 높기 때문이고 특히 예. 젊은 층을 감염시키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은 일부 접종을 했지만 가장 활동력이 높은 청장년층, 청소년 쪽은 지금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아마 확산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만큼 숨은 감염자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유행 때보다 위험 요소가 더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은 이게 현실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만 다음 주쯤이면 1000명을 넘어설 것이다 이런 경고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나타나는 확진자는 2주 전부터 감염된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감염되는 사례는 앞으로 2주 이내에 나타날 거기 때문에 당연히 1000명이 넘을 수가 있습니다. 확진자를 얼마나 찾아내느냐가 중요하고 스스로 우리가 격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수단에 대해서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네. 더블링에 대한 위험도 있다. 이제 이런 경고의 메시지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어차피 뒤에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정부의 어떤 조치라는 것은 거리두기의 유지입니다. 네. 단계 유지고 기간도 원래 우리 2주씩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3주 연장 시행하기로 결정한 상황이라서 이거 어떻게 좀 평가하실 수 있겠어요? 2주나 3주나
전 차이는 없다고 차이는 생각하고요. 없습니까? 2주를 지금 3개월 이상 끌어왔기 때문에 예.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국민들이 느끼는 피로감이나 방역에 대한 그런 경각심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간상은 없단 말씀이시죠? 네, 정부가 말씀하신 이제 수도권의 부산에 이런 유흥시설 집합금지를 하셨는데 이미 거기를 통한 감염은 다 퍼진 단계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효과는 저는 지금은 별로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핀셋 방역 그런 것 자체가 지금 솔직히 딱 나온 것은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별로 이제 방역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드린 식당 같은 경우는 테이블이 10개가 있다면 예. 5테이블만 받는 걸 원칙으로 한다. 예. 그리고 칸막이를 반드시 한다. 그런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되고 최근에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보면 마스크 이렇게 착용을 하셨다고 하지만 우리가 체육시설을 들어갈 때 이 손소독을 의무하지 않게 되면 기계를 만지게 돼요. 그럼 기계를 만진 분 중에 감염자가 있으면 그 기계는 다 전파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항상 들어갈 때 나올 때 손 소독을 하는 조건 그리고 마스크도 일회용 마스크를 쓰는 건 도움이 안 됩니다. 일회용 마스크를 쓰고 운동을 하시면 다 나가요 밖으로. 예. 그러니까 그렇게 지하 같은 경우는 환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좀 세심한 방역이 필요한 건데 그냥 이렇게 집합금지 일부 시키면 또 그 자영업자분들의 또 얼마 지나면 또 해제를 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 예. 반복이 되는 거죠. 예. 고민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도 지금 전문가들이 내놓는 메시지와 정부의 어떤 방침이라는 것이 뭔가 이제 일반 대중이 느끼기에는 조금 괴리가 있다라는 판단도 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제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저희 그래픽으로 보여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중앙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정세균 총리 역시도 이게 이제 호전이 안 되면 언제든 이제 10시에서 9시로 다시 영업 제한을 걸 수 있다.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정도로 일단 경고의 메시지를 발신한 것 같아요. 충분하지 않다라는 지금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일정 부분 수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상태에서 조금 수정도 필요하고 방역 위반 시에 어떠한 그런 조치가 나가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전혀 처벌 강화에 대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과 저는 크게 달라진 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사실 저희가 매일 나오시는 전문가분들께 여쭤봤는데 다들 거리두기는 격상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시점은 상당히 늦었다라는 판단을 이번 주에 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금 이렇게 단계를 유지하기로 한 결정은 단계를 높인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판단 때문일 것 같은데 그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5인 집합금지가 가장 강력한 방법이었는데 효과를 못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단계를 올리면 자영업자들만 어려울 것이고 지금 이미 숨은 감염자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예. 막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세심한 방역뿐 아니라 본인이 검사를 하고 본인이 스스로 격리를 할 수 있는 국민에게 자율권을 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한 달, 2달로는 이 코로나 끝나지 않는 걸 모든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길게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서 2주, 3주씩 이렇게 가셔가지고는 저는 앞으로는 더 확산세가 늘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해외 입국을 완전 차단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는 계속 들어올 겁니다. 특히 국내에 지금 백신 수급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잠깐 나왔습니다. 그 백신과 관련된 내용도 결국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보류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말에 이제 접종 재개 여부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예, 저희 속보가 들어와서요. 이 내용부터 먼저 전해드리고 관련 내용 이거하겠습니다. 선거 이후에 이제 정권과 관련된 정권이 민감하게 여기는 이제 수사들과 관련돼서 수사가 힘을 받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온 바 있는데요. 오늘 그 연장선일 수 있겠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검찰이 수사 중이었는데요.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재판에 넘겼다는 속보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공공수사 2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가 당시에는 사회정책 비서관이었었는데 현재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불구속 기소를 하기로 하고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입니다. 그리고 이미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도 동일한 혐의로 추가로 기소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검찰의 이번 기소는 지난해 1월에 하명 수사 그리고 선거 개입 의혹 등으로 송철호 울산시장 그리고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13명을 재판에 넘긴 뒤에 추가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추가 수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네, 1월 29일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고요. 그리고 이 의혹이라는 것은 정리해드리자면 청와대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고 있는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서 뭔가 어떤 조직적으로 개입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으로 시작이 됐고 검찰이 수사를 했고요. 그리고 기소에 이르렀다 정도까지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코로나19 관련된 소식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관련 얘기 저희가 해볼 텐데 주말에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재개 여부를 발표합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결국엔 재개하지 않겠냐 이제 이런 분석들이 많은 것 같고 방금 전에 이제 브리핑 내용도 들어보니까 그런 해석이 좀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천은미 교수께서는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네, 지금 당연히 접종을 재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EMA나 국내에서는 그러니까 고령층에 접종을 하는 경우는 분명히 이득이 있습니다. 물론 고령층에도 혈전이 생기는 수가 있겠지만 그 사례보다는 접종을 안 했을 때 오는 사망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저는 65세 이상의 고령층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접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예. 하지만 연령이 낮은 경우에는 이득보다는 그분이 가질 때 접종 후에 오는 위험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65세 미만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접종을 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선택지를 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일단 고령층이 아닐 경우 접종을 했을 때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종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건 일단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이런 판단 때문에 재개를 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일부는 동의하지만 일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생긴 혈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혈전과 다릅니다. 예. 사례별로 보면 뇌정맥동 혈전 같은 경우는 두통이나 시야가 흐려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 복부에 통증이 오는 경우도 예. 복부에 혈전이 생기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혈전은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러한 혈전하고는 다르죠. 예. 그리고 흉통이 온다든지 호흡곤란인 경우에는 우리가 폐색전증 같이 오래 누워 있거나 이런 분한테 올 수 있는 흔히 볼 수 있는 혈전이고요. 다리가 붓는 것도 심부정맥 혈전이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있는 혈전입니다. 말씀하신 치료가 가능한 질환은 심부정맥 혈전과 폐색전증을 얘기하는 거고 예. 초기에 그런 빈도가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했을 때 높지 않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지 않다고 얘기를 했었고 예. 하지만 우리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 우리가 흔히 보는 혈전이 아닌 뇌정맥동 혈전과 복강내 혈전 출혈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 2주 이내에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고 말씀하신 대로 치료법이 매우 어렵습니다. 예. 조기에 발견을 하는 경우에 면역 글로불린을 주사를 한다든지 항응고제를 쓰는 경우에 호전을 볼 수는 있지만 치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혈관 내 파종성 혈관 내 응고 장애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말씀하신 혈전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신속한 대응도 쉽지 않고 그리고 치료 자체도 쉽지는 않다는 말씀이신 네, 건데요. 맞습니다. 만약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고 이 희귀혈전이 발생한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두통이 오랫동안 3일 예. 이상 지속이 되거나 눈이 흐려지거나 복통이 지속적으로 오거나 흉통이나 호흡곤란이 오고 다리가 붓는 경우에는 2주 이내에 발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바로 의료진을 보셔야 되고 예.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는 최대한 빨리 가는 것이 우리가 훨씬 빨리 호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경고 문구라든지 그런 걸 의료진이나 접종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그 접종 재개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전망을 해주셨는데 아까 저희도 그 국가별로 뭐 유럽은 국가별로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대하는 일종의 방침 내용이 너무 달라서 보면 연령 제한을 두는 국가들이 좀 있어요. 뭐 독일이나 영국이 이제 그런 사례인데 실제 우리 같은 경우에도 뭐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걸 재개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연령 제한을 두는 거 어떠냐라는 뭐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더군요. 그 주장은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네, 저는 동의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고령층에는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네. 코로나에 걸리면 접종하는 것이 이득이지만 65세 미만에서는 코로나에 걸렸을 때 사망할 률보다 혈전에 의해서 위험도가 더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 선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연령을 영국 같은 경우는 고령층이 많이 맞았는데 불구하고 접종 사례에 비해서 사례가 많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영국 네. 같은 경우도 지금 79사례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예. 상당히 많은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령 제한은 저는 일부에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택권을 주고 이제 연령 제한을 그러니까 일부 그러니까 반은 동의하시고 반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연령대라는 것도 이제 기준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연령대를 기준점을 잡아야 될까요? 만약에 잡는다면? 이 사례가 나온 게 20살부터 63세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대부분 60세, 65세를 많이 걸었죠. 프랑스나 캐나다가 55세고 독일이나 이태리는 60세가 넘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최소한 60세를 기준으로 하는 게 가장 좀 합리적이긴 한데 그렇게 예. 하면 많은 분들이 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못 하겠죠. 예. 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우리나라 사정에 맞게 정부가 좀 전문가와 잘 상의를 해서 나이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유럽 국가들에서는 속속 결정을 내리고 있는데 이 특이혈전 생성과 관련해서 어떤 전문가분들은 또 이게 인종적인 특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아시아 국가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해서 좀 신속한 결정을 내린 국가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접종한 지가 얼마 안 됐고요. 예, 예. 대부분 나라에서 국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 물론 백신 수급에 대한 불안정성 내지는 이제 우려들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재개 여부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것이고요. 뭐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전제를 해놓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접종을 재개한다는 만약 우리 전제를 한다면 차후 이제 접종 계획 조정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뭐 수급 계획 이런 거에 큰 영향은 없겠습니까?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2분기에 아스트라제네카가 한 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접종이 원래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면 차질이 분명히 올 수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래서 2분기 내가 좀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3분기로 좀 많은 인원수를 저는 뒤로 미루더라도 좀 안전하게 접종을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정부가 계획한 2분기에 모더나, 노바백스, 얀센 같은 그런 백신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3분기에는 저는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그때 좀 더 많은 분을 동시에 접종하면 저는 큰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지금 이런 확산세를 우리가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 이게 방역 대책 같은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조금 질문이 돌아가는 감이 있습니다만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뭐 화이자나 모더나와는 뭐 물론 이제 종류가 다른 백신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유럽으로부터 시작돼서 이제 여러 논란을 지금 거쳐왔잖아요. 그리고 정부의 경우에도 원래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접종을 잠시 보류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재개 쪽으로 돌아섰고 이제 그 판단에 대해서 이번 주말에 발표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백신에 대한 신뢰라는 것이 뭔가 어떤 분들이 보기에는 뭐 이제 일부 대중들이 보기에는 조금 불안한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상황으로 나아갔던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백신에 대한 신뢰를 다시 한번 또 강조할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백신에 대한 신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가 맞을 수가 있거든요. 예. 이 아스트라제네카는 이제 롤러코스터 백신이란 말이 있듯이 이제 65세에서는 맞지 말라고 했다가 네네네네. 다시 거꾸로 되어 있죠. 정부에서도 고민이 많고 국민들도 맞기는 맞아야 되는데 불안감이 네. 다 있으실 거고 그래서 제가 연령 제한을 좀 하고 선택권을 일부 주고 나는 지금 좀 빨리 맞아서 조금 많은 위험 인자를 갖고 있고 많은 사람을 만나니까 빨리 맞는 것이 좋다. 약간의 위험이 있더라도 그런 분은 접종을 하는 것이 맞고요. 나는 방역 수칙을 좀 지키고 나중에 좀 안전하게 다른 백신을 맞고 싶다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좀 선택권을 주고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좀 형평성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정부에서는 지금 또 다른 가능성도 열어놨는데 백신으로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로 접종했더라도 2차 때는 다른 백신으로 교차 접종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직까지 교차 접종에 대한 연구가 나온 것이 없습니다. 예. 어떤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고 2차 접종을 하는 것은 부스터 효과를 맞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접종을 계속 이렇게 격려하는 이유는 감염을 확산을 막고 중증 환자를 막기 위한 목적이죠.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가 1회 접종으로 76% 정도가 한 3개월은 유지가 됩니다. 예. 그 후에 여과는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인체 내에는 이미 면역 세포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더라도 중증으로 가는 건 분명히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교차 접종을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본인이 봐서 뭐 나는 괜찮다고 하면 안 맞아야 될지 그거는 이제 본인이 저는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선택권을 이제 많이 강조해 주시는데요. 주말을 좀 지켜보시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재개 여부도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상황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